지금부터 감압 및 감압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감압의 목적 및 효과, 두 번째, 감압 밸브의 종류 및 작동 원리, 세 번째는 구경 선정 및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압의 목적 및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압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라던가 정의를 내리셨나요? 감압은 심플하게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 또는 압력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비 및 공정이 요구하는 압력을 1차 측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2차 측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압 밸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뉴얼로 배관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궤도율을 조작하면서 통과 유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일정한 압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이 있고 특히나 부하가 일정하지 않다면 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컨트롤 밸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 밸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밸브 이외의 구동기와 포지셔너와 같은 추가 장치가 요구되고 구동원으로 쓰일 외부 유틸리티를 공급해야 합니다. 타입에 따라서 압축공기나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감압 방법, 감압 밸브는 매뉴얼 방법처럼 불편함이 없고 컨트롤 밸브처럼 별도의 추가 장치나 유틸리티가 필요 없는 단순히 흐르는 유체가 가진 힘만으로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식 감압 밸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효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만 먼저 보시면 에너지 절약, 스팀의 건도 향상, 온도 조절 수단, 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배관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압 스팀 사용 시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팀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스팀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낮아질수록 현열은 감소하고 잠열은 증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에서 주로 이용하는 열원은 현열과 잠열 중에 무엇일까요? 잠열이 되겠고 스팀이 이 잠열을 다 사용한 후 상태는 뭐로 변할까요? 응축수이고 그 응축수가 보유하는 최종적인 열은 현열입니다. 또한 응축수의 현열은 일반적으로 전열의 약 25% 정도의 열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응축수에 잔존하는 열량이라는 에너지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현열의 활용 가치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법들 중 응축수를 회수해서 보일러 급수로 리사이클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스팀 사용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스팀 트랩을 통해 배출되는 응축수에서 발생되는 재증발증기의 양도 작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 손실량이 감소하면서 회수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회수율이 증가되다 보니 신규로 메이크업되는 급수의 보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을 보일러 급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보충 수량이 절감되면 해당 보충수를 수처리하는 비용도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열이 큰 저압 스팀을 사용함에 따라 적은 양으로 많은 잠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팀 사용량이 절감되며 스팀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한 계산 결과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10바와 2바의 스팀을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하 요구 열량은 시간당 50만 킬로칼로리이고 스팀 사용량은 부하 요구 열량에 해당 압력의 자멸로 나눠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압일수록 잠열이 높고 현열이 낮다라는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들을 보시면 첫 번째 스팀 사용량은 앞선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이 바의 저압 스팀 사용 시 스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상당한 양을 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증발 열량은 응축수가 배출될 때 보유하고 있는 열량 자체가 현열이기 때문에 각 압력의 현열값을 의미합니다. 저압일수록 현열이 작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증발증기량입니다. 혹시 스팀트랩에서 대기로 배출될 때 응축수가 나오면서 모락모락 흰 연기가 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연기를 재증발증기라고 부릅니다. 응축수가 배출될 때 예를 들어 10바에서 대기로 배출된다라고 가정하면 각 압력 상태에서 응축수가 보유할 수 있는 현열량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발생되는 잉여 열량이 응축수의 일부를 재증발시키고 사진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우측 하단의 재증발증기 발생률 그래프를 통해 계산된 재증발증기 발생량을 비교해보면 고압보다는 저압 스팀 사용 시에 재증발증기량이 현저히 작은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응축수 회수는 어떨까요? 스팀 사용량에서 재증발증기를 뺀 값이 회수될 응축수량이 되고 고압보다 저압일 때 회수량이 많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응축수를 회수함에 있어서 저압 스팀을 사용하게 되면 스팀 사용량과 재증발증기 발생을 줄이고 응축수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보일러 급수의 절감과 기타 부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저압 스팀 사용 시 건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먼저 전열량은 현열 플러스 잠열과 건도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 건도가 전열량 공식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스팀은 방열 손실에 의해서 건도 100%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스팀 배관은 어느 정도 수분은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10바에서 2바로 감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차 측과 2차 측의 전열량은 동일하게 되고 이때 감압이 되면서 재증발증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후단의 압력 변화와 함께 현열과 잠열의 감소,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전열에 잉여 열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잉여 열량이 스팀 내 수분을 재증발시키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건도 향상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면 1차 측과 2차 측 전열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는 0.933, 3.3%의 건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압은 온도 조절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포화증기표를 보게 되면 2바의 스팀 온도는 133도, 6바의 스팀 온도는 165도로 전 세계 어디서나 변함없이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압력을 조절해 줌으로써 원하는 공정온도로 조절이 쉽고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 조건들이 정해놓은 스펙 안에서 잘 유지되고 일정해야 합니다. 스팀도 그러한 공정 조건들 중에 하나이므로 일정한 스팀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배관 비용의 절감인데요. 단, 감압 밸브를 부하 설비에 근접하여 설치했을 때 절감이 가능합니다. 스팀은 압력이 낮을수록 비체적이 커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체적이 크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관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고려해서 스팀을 이송시킬 때는 고압의 스팀으로 배관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서 이송시키고 스팀의 공급은 저압의 스팀으로 부하 설비 전단에서 배관 사이즈를 적절하게 키워서 공급하는 것이 스팀 배관 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측보다 구경이 커지는 2차 측 배관 길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사용처에 근접하게 가마 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배관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력 손실 또한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2차 압력을 유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관재와 그 외 부속자재, 방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상 방지를 위해 스팀 배관에 감싸는 보온재의 비용 또한 동시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감압의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감압 밸브의 종류와 작동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압 밸브의 종류는 직동식 감압 밸브와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형상 모습은 달라도 감압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밸브 내부의 압력 조절 스프링과 흐르는 유체와의 힘 평형에 의해서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압력을 유지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조, 작동 원리, 두룹이라는 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타입별 밸브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동식은 맨 위부터 보게 되면 압력 조절 나사, 상부 압력 조절 스프링과 다이아프램, 메인 밸브로 구성됩니다.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식은 압력 조절 나사, 압력 조절 스프링, 파이로트 다이아프램과 파이로트 밸브, 메인 밸브와 메인 다이아프램으로 구성됩니다.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 작동 원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감압 밸브 작동 원리는 저희 제품인 25P 작동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파이렉스 사코 파일럿 다이어프램식 감압 밸브의 작동 원리. 먼저 파일럿 밸브가 개방되면 1차 측 스팀을 통과시킵니다. 통과한 스팀은 파일럿 밸브를 거쳐 2개의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2차 측 배관으로 직접 배출되고 다른 하나는 메인 밸브 아래의 다이어프램 챔버로 공급되어 메인 밸브가 열리면서 많은 양의 스팀이 들어가 2차 측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 후 2차 측 스팀은 파일럿 다이어프램 아래로 들어가 파일럿 밸브의 스프링 압력과 균형을 잡습니다. 후단 부하가 안정적이라면 파일럿 밸브와 메인 밸브는 모두 일정한 궤도로 유지되고 2차 측 스팀 압력은 안정됩니다. 2차 측 부하가 증가하면 감압 밸브의 2차 측 스팀 압력이 감소되고 파일럿 밸브와 메인 밸브의 궤도율이 커져 2차 측 스팀 압력이 상승하여 설정 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차 측 부하가 감소하면 감압 밸브의 후단 스팀 압력이 상승하여 파일럿 밸브와 메인 밸브의 궤도율이 점차 감소하여 2차 측 스팀 압력을 감소시키고 설정 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차 측 부하가 완전히 닫힌 후에도 감압 밸브의 정교한 설계로 인해 압력 상승 없이 설정 압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압 밸브의 1차 측 압력이 변동하는 경우 파일럿식 다이어프램 감압 밸브는 2차 측 압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반응하여 2차 측 스팀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렉스 사코의 파일럿 다이아프램식 감압 밸브는 정밀하게 제어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직동식과 파이로트식 감압 밸브에는 유량 압력 사이에 각각의 고유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직동식의 경우 부하가 증가하면 2차 측 압력이 점점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로트식은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2차 측 압력이 일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두룹이라고 합니다. 한국 스파이렉스 사코가 공급하는 파이로트식 감압 밸브의 두룹값은 0.2바 정도가 되며 직동식 감압 밸브의 두룹값은 모델과 유량에 따라 두룹값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제품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룹 특성 때문에 사용처의 부하에 따라서 감압 밸브 타입에 따른 선택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 변동이 심하거나 많은 공정에는 2차 측의 압력 변화가 거의 없는 파이로트식이 적합하고 부하 변동이 없고 일정한 공정에서는 직동식을 선택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감압 밸브의 종류, 작동 원리,
두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감압 밸브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과 올바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압 밸브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압 밸브의 타입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릅의 특성을 알고 부하 변화를 고려하셔서 감압 밸브의 타입을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압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천 감압비는 스팀은 최대 10대 1의 감압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 감압비를 벗어날 경우에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밸브의 수명이 저하된다거나 제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감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스파이렉스 사코는 직렬 2단 또는 3단 등의 다단 감압을 제안해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밸브와 배관의 적정한 구경 선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감압 밸브의 오버사이징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 배관 사이즈에 맞게 밸브를 선정하거나 증서를 감안해서 사이징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 시 밸브 용량의 하한치에 가까운 스팀이 흐르기 때문에 밸브 궤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밸브가 조금만 열려도 많은 유량이 흐르면서 압력을 맞추기 때문에 밸브를 빠르게 닫게 됩니다. 온오프 밸브와 유사하게 운전될 수 있어 밸브의 마모가 빠르고 2차 측 압력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응축수가 많다면 순간적인 밸브 차단으로 워터해머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압 밸브 전단에는 스트레나와 기수분리기를 설치하여 감압 밸브로 유입되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수분에 의한 워터해머 현상을 방지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주변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감압 밸브의 올바른 표준 설치 방법입니다. 기수분리기, 차단 밸브, 스트레나, 1차 측 압력 게이지, 감압 밸브, 2차 측 압력 게이지, 안전 밸브, 차단 밸브로 구성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버사이징입니다. 항상 많은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불확실한 정보와 그로 인해 적용되는 안전율로 설계에서부터 오버사이징 되면서 시공까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 입장에서 앞에 보시는 문제점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오버사이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입니다. 감압 밸브의 구성을 병렬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하가 50% 정도로 운전되는 상황이라면 같은 구경의 밸브 2개를 병렬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오버사이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부하일 경우에는 다른 구경의 밸브 2개를 병렬로 구성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렬로 구성할 때는 세팅 압력의 차이를 두고 설정해야 합니다. 작은 부하이면서 주로 사용하는 밸브가 A라고 하면 A 밸브를 가장 높게 세팅을 합니다. A 밸브를 사용하다가 부하가 증가되면 시스템 전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증가된 부하를 처리할 수 있도록 B 밸브가 열리게 세팅하고 운전하게 되면 오버사이징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주제로 감압의 목적부터 설치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적과 자멸 특성을 고려해서 스팀의 이송은 고압으로 이송하고 스팀의 사용은 저압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감압 밸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압의 효과는 이 5가지. 첫 번째는 저압 스팀을 이용해서 응축수를 회수하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스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압이 일어나더라도 전후단의 전열량이 같으므로 건도가 향상된 스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압으로 압력을 결정함으로써 일정한 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정한 압력 제어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와 마지막으로 부하처와 근접하게 설치함으로써 배관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동식과 파이로트식 감압 밸브의 차이점과 특성, 작동 원리, 드룹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드룹 특성에 따라 공정의 요구 조건에 맞는 감압 밸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부하가 일정할 때는 직동식 감압 밸브를, 부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로트식 감압 밸브를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밸브의 크기는 오버사이징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구경 선정이 필요하고, 오버사이징의 문제를 직면한 경우 병렬 감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에 있어서도 올바른 표준 설치 방법과 도식화된 자료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압 및 감압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현업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